네, 준비가 되는 동안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음성 인식 쪽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설립은 2000년에 됐는데 저희가 지금 현대자동차 쪽에 음성 인식을 다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성 인식으로는 국내에서는 규모가 지금 제일 큰 규모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해외 글로벌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저희가 한국어 음성 인식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국어 음성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차량 음성 인식이나 이런 음성 인식들은 어떤 명령어를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했느냐, 그러니까 물리적인 음성 특징을 잘 뽑아서 그거를 정확한 명령어 리스트로 매칭시키는 확률이 얼마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그 전에 박수영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인식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성능에 대한 보장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거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갑자기 호텔 캘리포니아로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예를 들어서 문법적으로는 호텔은 뭐 명사고, 캘리포니아는 뭐 고유명사고 지명이고, 하자는 뭐 뭔가 한다라는 거니까 동사에다가 뭐 어미가 붙고 뭐 이렇게 분석은 할 수 있지만,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라는 걸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다 떠오르시기는 이제 음악을 틀겠다고 하겠지만, 사실은 저희 같은 차량에서는 그 호텔 캘리포니아라는 커피숍이 엄청 많고 또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뭐 홍콩 반점으로 가자, 이럴 때도 홍콩 반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어쨌든 뭐 같은 이름을 가진 중복된 중의성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면 뭐로 하자라고 했을 때, 그럼 하자라는 걸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서비스를 할 거냐? 그럼 이 사람이 과연 그러면 목적지를 찾으라고 한 거냐, 또는 음악을 찾으라고 한 거냐, 뭘 찾으라고 한 거냐, 아니면 그런 어떤 호텔 캘리포니아라는 게 뭔가 뜻을 갖고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자고 한 거냐,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한 문장만 보고 그 문장에 있는 그 문법적인 기능들로 태깅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만 보면 안 되고 그 앞에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또 그 전에 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컨텍스트를 봐야 되고 전체적인 텍스트를 다 봐야 돼요. 그럼 그런 걸 만들려면 저희가 일반적인 단어 레벨 이런 태깅이 아니고 전체적인 의미 태깅, 그다음에 플로우에 대한 태깅, 또 이런 중간중간에 화제가 전환되거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포괄하는 엔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 저희가 보는 거는 이제 차량이나 또는 모바일에서 이렇게 명령해서 액션을 하는 거는 이미 벌써 다 지나간 그런 어떤 서비스들이고, 새로운 서비스는 이제 사람들의 말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걸로 어떻게 부족한 부분을 잘 물어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그 채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하냐, 이렇다 보니까 이제 대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은 굉장히 거창하긴 한데 사실 드릴 말씀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사실은 저도 경제적인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IT 분야에서 본다면은 특히 음성이나 언어적인 측면, 또는 우리 국문학 쪽의 어떤 컨텐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지능화하고 그 다음에 연결성, 그러니까 IoT, 여러 사물이나 또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연결성,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능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학습 능력을 가진 건지, 아니면 내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건지, 또는 여태까지 있는 걸 다 가진 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 추론을 하는 건지, 종류가 굉장히 많고, 또 IoT라는 것도 그냥 연결만 하면 되는 건지. 근데 결국에는 그 둘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접점이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어쨌든 저는 산업에 있으니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언어라는 거를 반드시 쓰고 싶다. 그 지능이라는 것도 그렇고 IoT라는 네트워크도 그렇고 무조건 언어를 쓰고 싶다. 왜냐면 언어라는 거는 너무나 본연적인 거고 또 태초적인 거고 또 그만큼 굉장히 효율적인 거기 때문에, 언어라는 거를 통해서 지능을 표시하고, 언어라는 걸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언어라는 걸 통해서 서로 간에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사람과 닮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은 다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이제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엮다 보니까 결국에는 음성인식이라는 부분이 그 언어적인 부분, 지능적인 부분, 또 IoT 커넥티비티에 대한 여러 가지 제어에 대한 부분, 또 대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포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얘기할 때 크게 두 개 나오는 게 지능하고 정보, 이건 정보에서 나온 거예요. 핵심 화두가 지능하고 정보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사실 잘 못 느껴요. 저희는 지금 아마존 에코나 구글 나우나 애플 시리가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갖고 있는지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잘 못 느끼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소비자들이 많이 느끼는 시대까지 갔어요. 지금 올해 초에 그 CES에 나갔는데 거기에 음성인식으로 나온 회사는 저희 회사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나왔냐면 다 IoT 기계예요. 거기에 전부 아마존을 얹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아마존의 IoT를 얹어서 나온 게 80개 회사가 넘는 거예요. 엄청나게 물론 더 많지만 회사들은 그 중에 80개가 넘는다는 건 뭐냐면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결국에 그 사람들은 음성으로 인터페이스를 되게 하고 싶어 하는데 심지어는 물병에다가도 아마존 애플 붙이고 또 가방에다가도 붙이고 뭐 여러 군데 다 붙였어요. 심지어는 우리 바코드 찍는 거 있잖아요. 이런 데도 음성 서비스를 다 붙여서 나와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그런 사람들은 1년 만에 시제품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마존이라는 시스템이 굉장히 강력한 플랫폼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거기서 느꼈던 건 어떤 거였냐면은 이 한국하고 너무 다르다. 이 글로벌 시장은 한국하고 너무 다르다. 한국 사람들은 지하철에서 전화하는 것도 참 물론 민폐가 되니까 그렇지만 지하철에서 음성인식으로 말로 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심지어는 아무도 없는 차에서 말로 해서 음성을 컨트롤하는 것도 힘들어하거든요. 그런 성향 봤을 때 미국 사람들은 저희가 이제 유저빌리티 테스트를 미국 가서 하면 사람들 막 100명씩 모아서 테스트를 하면은 할머니들이 앉아가지고 나 지금 뭐 테스트 하라고 구글로 막 문자를 보내요. 너무나 일상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일반화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너무 이게 늦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IT 강국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인터넷 속도 빨라요. 근데 지금 저희는 어쨌든 뭔가 검색하려면 뭐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컴퓨터 켜고 기다렸다가 뭐 검색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쪽은 그냥 누워가지고 알렉사, 뭐 turn on the light,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버리니까 벌써 그러면 이제 IT 시대에는 결국에는 뭐 정보도 중요하고 데이터 중요하지만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의 시간, 제일 비싼 시간을 절약시켜주는 게 아무래도 제일 좋다. 또 너무나 많은 정보의 시대에 원하는 거를 빨리 캐치해서 정확하게 해주는 시스템. 그리고 대화라는 게 목적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뭔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는 시간을 때우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지만 그 목적에 부합하는 걸 하려면 어쨌든 시스템이 저희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 또 사람처럼 대꾸도 해줘야 되고 또 이 사람이 잘못된 얘기를 하면은 교정도 해줘야 되고 그런 시스템을 쭉 만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컴퓨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계산하고 알고리즘 어떻게 이 문제가 아니고 근원적으로 그럼 이 사람이 뭘 하고 싶어하고 이 사람이 어떤 표현을 쓰고 그런 표현은 많은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고 이런 표현들은 얼마나 많은 분포를 갖고 있고 이 사람만 쓰는 표현인지 아니면 다 같이 쓰는 표현 그런 거를 걸러내고 그런 거를 분석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인문학자 되게 중요하다 얘기하지만 사실 저는 뭐 인문학이라는 거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언어학으로 보면은 저희가 할 일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컨텐츠 같은 경우는 아까 홍콩관점 말씀드렸지만 홍콩관점 찾으려면 300개가 나오는데 리스트에 하나면 5개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엄청나게 돌려야 돼 제가 가려면. 그럼 그 사이에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언어를 해석해서 그 컨텐츠로 갈 거냐. 그러면 홍콩관점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컨텐츠 있잖아요. 뭐 여는 시간, 닫는 시간, 메뉴 다 다르잖아요. 이 중에 대한 또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콘텐츠잖아요. 그럼 그 콘텐츠들 결국엔 다 언어로 저희가 서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콘텐츠를 우리가 어떻게 구성할 거냐 굉장히 생각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같이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제가 우리 업무학교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한 10명 좀 됐어요. 저희 회사가 지금은 이제 100명이 넘어가요. 그러면 그때는 사실 이런 것들을 고민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 수가 늘어나고 또 저희 회사 특이하게 또 내추럴 랭귀지 팀이 2팀이나 있어요. 또 우리 박수경 박사님이 계시던 팀은 아예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팀으로 아예 인공지능 쪽을 하고 계시고 그런 쪽으로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계속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결국에 이 흐름 방향은 이 방향이 맞는 것 같은데 얼마나 효과적인 데이터 취득과 얼마나 효과적인 모델링과 얼마나 많은 서비스들을 우리가 사람의 원하는 대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를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정말 많은 분야에 대해서 데이터를 취득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모델링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DB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이런 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플랫폼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을 구성해야 결국에는 살아남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가 저 지금 이제 저쪽 플랫폼 하고 있지만 원래는 음성인식하면 음성인식 엔진 갖고 계세요? 어느 언어가 되세요? 얼마나 인식이 잘 되세요? 그걸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왜냐면 음성인식 엔진 가지고 있어서 제가 홍콩만점으로 가자. 텍스트가 잘 찍혔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 사람한테 텍스트만 주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홍콩반점으로 가자 했을 때 홍콩반점을 안내해줘야지. 또는 홍콩반점에 지금 저쪽 홍콩반점은 지금 문 닫았고요. 이쪽 홍콩반점은 뭐 짬뽕이 없고요. 이쪽은 뭐 이런 게 돼야지 뭔가 쓸 수 있는 거지. 엔진만 제공해서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엔진도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서비스도 있어야 되고 서비스를 또 편안하게 하려면 접속도 잘 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제공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가야지 이제 경쟁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되게 무서운 게 음성인식 엔진은 뉘앙스라는 회사가 너무 잘했고 뉘앙스라는 회사도 있었고 또 시리라는 회사도 뉘앙스랑 처음에 쪼개다가 시리가 이제 따로 나와서 애플 쪽에 갔지만 구글은 또 구글 나와도 너무 좋고 구글은 인식률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을 다 제끼고 지금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컸다라는 얘기는 결국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쪽을 얼마나 잘해요. 또 아마존은 자신들의 플랫폼을 오픈해서 자기의 플랫폼에 서비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냥 붙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국문과 출신이라도 저희가 뭐 안내에 대한 챗봇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그냥 아마존에 붙이면 알렉사를 통해서 그냥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호환성과 파급력이 시장을 엄청나게 빠르게 먹어가고 있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소비자가 진짜 이런 걸 원하고 있구나. 음성으로 해서 그냥 얼마나 잘 나오냐 이게 아니고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를 내 스스로 뭔가를 창조할 수 있구나. 이걸 알면서부터 미국은 이제 사람들의 시각이 완전 바뀌었어요. 음성인식을 보는 시각이. 왜냐면 주어진 서비스를 내가 그냥 쓰는 시각이 아니라 내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이제 음성은 저희가 뭐 몇백 명이 들여서 몇십억을 들여서 엔진 하나 만들면 아무한테도 안 주고 혼자만 쓰던 시대가 이제 아닌 거예요. 그냥 공짜로 다 써. 대신에 내가 원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자기들끼리 앱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아마존의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알렉사가 막 1000만 대 이상 팔리고 막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뭐 누구나 기가진이나 우리나라도 그렇게 막 나오지만 뭐가 다르냐면 알렉사하고 뭐 기가진이나 이제 누구도 물론 시스템은 되게 좋지만 결국에 방향 자체는 어쨌든 물론 다들 오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향 자체는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 제품을 내기 위해서 뒤에 몇십 년 동안 연구했던 기획과 분석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아마존이 굉장히 무서운 거는 사용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면서 얻었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언어적으로 풀어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 다 쓸 수 있도록 오픈시켜 놓은 플랫폼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뭐 IoT 워낙 잘하시니까 근데 저희는 여기서 하나 좀 보는 거는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도 굉장히 대단하지만 우리도 그런 거에 경쟁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좀 만들어 볼 수 있겠다. 그게 뭐냐면은 이 언어라는 거는 결국엔 뭐 현지화도 되게 중요하고 또 한국 사람들만 아는 그런 여러 공유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들고 또 한국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가 제일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한국에 딱 맞는 서비스를 잘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플랫폼을 구성하고 또 개방형 플랫폼을 구성해서 누구든 쓸 수 있고 누구나 자기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면 경쟁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어떤 개념인지 OCF라는 게 있어요.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이게 뭐냐면은 IoT 기계를 만드는 회사들이 연합을 한 거예요. 얼라이언스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라이언스라는 건 꼭 에너미가 있잖아요. 적이 누구냐? 적은 원래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얘기하면 와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 전 세계에서 제일 크고 제일 센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LG, 삼성, 화웨이 뭐 이런 데랑 막 연합을 하는 거 연합을 해서 하나 만든 거 누구랑 아마존이나 구글하고 대응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에 그런 이미지가 지금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얘네들 싸워서 이기자가 아니에요. 살아남자 얘네들도. 그래서 OCF라는 게 뭐냐면은 IoT 기계들 예를 들어서 제가 스마트 스피커를 하나 샀어요. 얘를 인터넷에 물렸어요. 그럼 이 회사에서 나온 냉장고 세탁기가 네트워크에 떠요. 그러면 걔를 연결시키면 등록을 하면 제가 이 스피커에 말을 하면 걔를 온도 조절도 하고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회사 건 안 되잖아요. OCF 프로토콜을 따르면 네트워크에 물려 등록하면 제가 LG 스피커를 사도 삼성 거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다 열려있어요. 그럼 자기들끼리 이렇게 공유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냉장고는 급속 냉장이 있지만 어떤 냉장고는 없잖아요. 그런 특화된 기능들은 알아서 해라. 그렇지만 아주 기본적인 거 켜고 끄고 온도를 뭐 300도로 맞추진 않을 거냐 냉장고를. 그러니까 온도는 뭐 예를 들어서 10도에서 마이너스 몇 도 뭐 이런 범위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는 프로토콜을 자기들끼리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연결시키면 물론 삼성 거지만 OCF가 되면 얘는 켜고 끄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플랫폼을 우리도 똑같이 인터넷에 띄우는 거예요. 서버에. 그러면 OCF 표준을 따르는 기기들이 연결을 시켜서 네트워크를 연결시키면 저희가 만든 플랫폼이 미디어전의 음성 플랫폼이 떠 있는 거죠. 그럼 그걸 끼면 아마존 에코를 안 써도 음성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컨셉. 이제 이런 컨셉들을 발굴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가 다르냐면
이제 제가 올해 CES에 갔을 때 아마존 에코가 굉장히 대단한 인기를 끌었지만 거기에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아마존 에코를 그런 기계에다 붙여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아마존 에코를 그냥 붙이는 게 아니에요. 아마존 에코에서도 쓸 수 있는 API들하고 여러 가지 제공하면 그거를 자기 기기에 맞게 코팅을 해야 돼요. 붙이고 또 시나리오도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음성인식 아무것도 모르는 회사에서 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시행착오도 겪어야 되고 물론 아마존 서비스 붙이기만 하면 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접근성이 올라가고 그거에 돈 들이면 재료비 올라가고 또 팔기 어려워지고 또 아마존을 썼어요. 근데 저도 아마존 쓰고 딴 기계도 아마존 써요. 그럼 서비스가 똑같아. 그럼 제가 뉴스 찾고 뭐 주문하고 이런 거 다 똑같은 서비스를 써요. 근데 저는 되게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은 만들려면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OCF 기준으로 그러한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에 대해서 음성 서비스를 하고 또 대화 서비스를 하고 그래서 서비스를 연결시켜주고 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스마트 스피커를 통해서 라이트 켜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언어 처리하고 나면은 이제 이 사람은 인텐션이 뭘 하고 싶어 하는 게 불을 켜라는 거구나 떨어지고 라이트라는 게 그러면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불이 뭐 이게 안방불인지 뭐 건너방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뭔가 불이라고 떨어지면 기계에서 무조건 켜는 게 아니고 만약에 불을 켜라고 떨어진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서비스 불을 한 딥 레벨을 약간 좀 한 50%만 해서 하자라는 거를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시나리오로 스스로 짜가지고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이제 스크립트 랭귀지를 제공해주는 컨셉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음성인식에서 아마존 에코도 똑같아요. 인텐션하고 슬롯이 떨어지는데 그걸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서비스를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심지어는 소비자가 물건을 사서 그 안에서 스크립트를 고쳐가지고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준다면은 경쟁력이 있겠죠. 그런 컨셉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기 있는 회사들 엄청 많아요. 여기가 이제 OCF에 들어와 있는 회사들이고요. 최근에 OCF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한전이 OCF에 가입했다는 엄청 크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OCF 현재 스탠다드에는 OCF가 26개 기계가 들어와 있어요. 보면은 뭐 에어컨도 있고 공기청정기, 뭐 프린터, 냉장고, 오븐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근데 그것마다 연결되어 있는 기기는 옆에 보면 제가 이제 의도 유형이라고 했는데 이건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한 거죠. 이런 OCF의 기계를 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냉장고는 여기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에어 컨디셔너는 켜고 끄는 거, 바이너리 서치하는 켜고 끄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온도 몇 도로 할까? 그 두 개만 하면 웬만한 기능을 쓰니까 그 두 가지. 근데 이제 저희가 대화 입장에서 보면 이걸 킬까요? 이걸 끌까요? 이걸 몇 도로 맞출까요? 15도로 맞춰? 뭐 이런 대화의 시나리오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시나리오들을 약간은 이제 닫혀있는 구조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대화 시스템의 제일 문제는 대화가 실패했을 때 이게 실패한 건지 성공한 건지를 몰라요. 아까 박수영 박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걸 했더니 시간이 되게 빠르고 또는 성공이 잘 돼서 내 느낌이 어땠어? 나는 만족도가 어땠어? 이거는 저희가 UX에서 할 수 있지만 대화가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15도로 맞춰줘. 16도요? 아니 15도. 14도요? 아니 15도. 결국에 그래도 뭐 1시간 해도 그럼 15도로 할게요. 그러면 성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물론 좀 불편하긴 해도 성공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대화라는 거를 만들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대화에 대한 범위, 확장되는 범위, 갑자기 냉장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짬뽕 얘기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은 막 그러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근데 그런 것들로 튀어나가는 것들을 저희가 조금 막아줄 수 있는 그 바운더리를 그럼 어떤 기준으로 막아주냐 이런 걸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해요. 통상적으로 언어 이론에서 볼 때는 대화 전략에서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화자와 청자의 관계도 있고 또 그 화행에 담겨있는 의미가 몇 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설계를 해야 빠져나가는 데가 없지. 그냥 우리 한번 만들어 볼까? 뭐 홍콩 반점 얘기하니까 이거는 안내를 해줘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거꾸로 접근하면은 빈 구멍이 너무 많아서 시스템을 나중에 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학을 하셨던 이론적으로 뭔가 좀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설계에 참여해야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그 속성 정보를 조금 상세히 보면은 예를 들어서 문도 도어는 열고 닫고 있지만 문을 얼마나 열 거냐 얼마나 닫을 거냐 이런 것도 설정할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자물쇠 같은 거, 스마트락 같은 것도 자물쇠 상태가 뭐냐, 열려있냐, 닫혀있냐, 완전히 잠궈놨냐, 뭐 이런 상태들. 그러면 이런 상태들을 가지고 저희가 그럼 대화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41개나 되는 리스트가 있는데 이 리스트를 중복돼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보면은 키고 끄는 거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 16개 정도 빈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또 온도 조절하는 거, 모드 조절하는 거 이런 것들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출현 빈도를 보면은 시나리오를 한 12개 정도 만들어 놓으면 OCF에 나온 거 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거기 있는 걸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뭐가 좋냐면 일단 사용자들은 OCF로 연결된 거에 대해서 키고 끄고 온도 조절 이런 것들을 다 음성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여기까지의 이 과정에서 이제 대화 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들이 동원돼서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결국엔 우리가 그 아까 4차 산업혁명의 지능화와 IoT. 그 지능화라는 거는 결국엔 사람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 이해하는, 또 대화를 하는 부분이 지능화적인 부분이고, 또 시스템을 커넥티비티를 연결하는 IoT 부분을 같이 연결하는 좋은 매개로는 우리가 언어를 둘 수 있고, 그 언어에서 결국에 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받는 데는 결국엔 우리의 컨텐츠는 다 우리가 언어 정보로 다 되어 있다. 물론 이미지도 있고 영상도 있고 다 하지만은 결국에 우리 검색할 때는 이미지 검색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터넷에서 검색할 때 다 텍스트로 검색하고 또 다 텍스트로 검색하잖아요. 또 텍스트를 또 자르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조합도 하고 결국에 다 언어로 검색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만약에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가 국문학적으로 가야 된다라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게 이 의사소통의 부족,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있는 의사소통의 부족,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의 부족, 텍스트의 부족,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람들이 본연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인간에 대한 탐구 뭐 이런 거 좀 거창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기저에 있어야 되고, 굉장히 부럽지만 외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옛날에 저희 잘 알고 있는 이제 딥러닝만 해도 저희가 지금 이제 시스템 쪽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시간은 좀 부족하지만 최대한 많이 말씀드릴게요. 근데 일단은 딥러닝 쪽만 해도 이 언어 데이터, 랭귀지 데이터 가지고 인식률이 굉장히 잘 나오시다라는 게 알려진 다음부터 이제 랭귀지 데이터들을 막 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식률이 자다 일어났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10% 올라가 있고 막 그런 상황들이니까 전부 다 지금 DNN을 하고 있는데, 근데 DNN 그래서 이제 결국에 그렇게 올라가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잖아요. 서비스 같은 것도 많아요. 근데 이제 대화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이얼로그 모으기도 힘들고 분석하기도 힘들고 정리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러한 상황들에서 저희가 이런 대화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넣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면 결국에 이제 다른 쪽하고 경쟁이 잘 될 수 있는 구조로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시스템은 좀 넘어가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필요한 엔진이 뭐냐면 딕테이션 엔진, 그 딥러닝 기반의 딕테이션 엔진, 그 다음에 앞 시간에 설명을 해주셨던 NLP 엔진, 그 다음에 그거를 대화 관리하는 다이얼로그 매니지먼트 엔진, 그리고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 엔진.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IoT 쪽을 적용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저 딕테이션 엔진은 그럼 우리가 의도 유형이 41개잖아요. 그러면 키고 끄는 거에 대한 대화 패턴들, 이거 켜줘, 꺼줘, 켜줄래? 끌래? 뭐 이런 것들. 또 거기에 모드가 지금 이 모드는 뭐야? 그 외에 게 들어오면 저희는 거절을 하면 되겠죠. 그런 기능은 저희가 안 됩니다. 뭐 거절하면 되겠죠. 또 NLP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앞에 문에 불을 켜줘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기에 들어오는 것들, 이게 불을 켜달라는데 앞불을 켜라는 건지 뒷불을 켜라는 건지 또는 옆집 불을 켜라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플랫폼, 그런 엔진들, 그리고 그런 얘기가 들어왔을 때 이제 정해져 있는 시나리오대로 대화를 만들어주는, 이거를 플랫폼으로 만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알고리즘, 그러니까 지금 DNN 딥러닝 알고리즘 또는 NLP에서 쓰는 CRF 뭐 통계 기반의 모델, 이런 알고리즘, 사실 그런 부분들은 공학 쪽에서 이미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데이터 쪽을 얼마나 잘 정리하고 정제를 할 거냐. 그러면 저희가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은 언어 데이터를 태깅을 어떻게 잘하고 또 그러한 태깅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잘 분류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얼마나 좋아하는 기능을 많이 이쪽에서 할 수 있는지 피드백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아마존 에코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무지하게 많이 붙고 있어요. 그런데 사용자의 피드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아마존 에코가 붙여놓고 있는 서드파티 앱들의 사용 빈도를 보면 그 사용 빈도하고 판매 그 금액을 보면 이런 쪽을 되게 좋아하는 거라는 거를 통계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분석 자료로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회사는 이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러면 아마존 에코에서 안 하고 있는 당신의 시스템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저는 뭔가 염색을 하는 기계를 만들어요. 염색을 할 때 색깔 엄청 많잖아요. 그럼 미국에서는 블루 뭐 이렇게 블루, 레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에서 뭐 다른 표현이 있다. 그럼 한국에 대한 표현들을 다 수집하기 위해서 그럼 한국에서 이거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의미 영역을 갖고 있는 대화 단어들을 다 선정하셔야 되고 그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대화 패턴들을 상정하셔야 되고 그거를 대화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령대 이러한 사람들에서 모으셔야 되고 나중에 이 서비스를 하실 때 얻어지는 데이터 가지고 이걸 다시 학습으로 넣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셔야 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파라미터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연결관계가 중요해. 이런 거에서는 앞뒤 나오는 문장 단어의 연결관계가 중요하지 단어 자체 의미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연결관계에 대한 파라미터를 높이셔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정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정하면 이제 저희가 이쪽에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이제 바로 비교하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딕테이션 엔진도 저희 회사 있고 NLU 엔진도 있고 이제 뭐 다이얼로그 매니지먼트 쪽은 이제 태블릿 방식으로 룰로 있는데 이런 것들 가지고 전시회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많이 나가서 여러 가지 사람들 반응도 보고 했는데 결국에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한 군데서 다 같이 예를 들어서 NLU는 홍콩반점을 잘 찾는데 인식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토탈 솔루션으로 잘 되는 걸 찾고 있어서 저희는 이걸 가지고 특정 서비스의 커스터마이징해서 적용시키는 부분으로 지금 타겟을 잡고 있고요. 일단은 엔진 쪽하고 NLU 엔진하고 딕테이션 엔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구조는 조금 간단히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쿠스틱 모델하고 랭귀지 모델하고 두 개의 모델이 있는데 어쿠스틱 모델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음성, 말, 물리적인 특징을 뽑아서 모델을 만들어서 매칭시켜주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를 우리 음성적인 걸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랭귀지 모델은 텍스트 기반으로 의미도 파악하고 문법 정보도 파악하는 모델. 그러면 지금 어쿠스틱 모델은 지금 이제 막 녹음이 너무 잘 되니까 포털 사이트에서 음성 검색하시면 남는 거 다 저장돼요. 또 서버에 다 저장돼서 다 재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또 사람도 불러서 녹음도 하지만 그래서 그 텍스트가 그러니까 그 음성에 대한 문장이 어떤 음원이 들어있는지를 텍스트로만 해주면 자동으로 다 태깅도 하고 자동으로 트레이닝도 하거든요. 랭귀지 모델 쪽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랭귀지 모델 쪽은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POI예요. POI면 뭐 예를 들어 북미 POI는 뭐 800만 개만 이래요. 800만 개면 엑셀에도 안 떠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거 한번 스크롤만 해도 하루 종일 스크롤 해야 돼요. 그럼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국도 물론 한 300만 개 되는데 한국에서도 석굴암 안내해줘 그러면 석굴암만 나오지만 실제로 지명은 뭐냐면 석굴암, 뭐 경주 석굴암 지하 주차장 입구 3번 출구 이게 POI 명칭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은 인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인식되게 해주려면 그런 것들을 다 손으로 걸러가지고 정리해주고 이런 건 한계가 있으니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성능에 저하하는 부분이 많아서 랭귀지 모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랭귀지 모델 쪽하고 어쿠스틱 모델 쪽을 튜닝을 잘하면 성능은 굉장히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발표된 내용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굉장히 많은 단계를 통해서 성능을 높여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NLU 시스템은 앞에 박수영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NLU도 모델이에요.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은 룰이라는 거는 입력이 있으면 그 입력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딱 매핑을 시켜가지고 똑같은 걸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거를 완벽하게 못 해줄 경우에는 모델을 써서 물론 실패 확률도 있지만 그걸 감수하고 그래도 높은 확률로 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모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만들어지긴 좀 어려워요. 물론 인텐션 성능은 뭐 지금 사람이 뭐 하고 싶어 하는지는 96% 이상 분류를 한다고 해도 그 분류하는 게 find 스타벅스 했을 때 스타벅스가 커피숍인지 뭐 영화 제목인지 이런 거를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 그런 거를 정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델을 쓰고 있는데 이러한 모델들을 얼마나 잘 만드냐는 결국에는 코퍼스에 달려있고 코퍼스를 어떻게 태깅하느냐에 달려있고 코퍼스 태깅하는 사람이 어떤 기준을 만드냐에 달려있고 그 기준을 만드는 건 이제 우리라는 거죠. 우리 언어학자들이라는 거죠. 이쪽도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플랫폼 또 엔진 그러면 그 엔진을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은 요즘에 이제 거기다 개인화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화 서비스를 뭐 되게 종류가 많아요. 개인화 서비스 논문이 엄청 많아요. 뭐 한 5년 내에 개인화 서비스로 논문 검색을 하시면 한 200편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보면 관심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화를 보시면 이미 저희 삶에 녹아 있어요. 예를 들면 핸드폰에서
이거 옵션 킬까요 끌까요 설정하는 거. 그런 게 이제 메뉴 선택을 하는 거죠. 나한테는 이거 키고 이거 끄고 이거 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텍스트 검색해가지고 그 키워드 뽑아가지고 검색만 해주는 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쇼핑 센터 같은데 뭐 이렇게 쇼핑 사이트 같은 데다가 나 뭐뭐뭐 사고 싶으면 뭐뭐만 빼가지고 검색해주는 거. 그 다음에 속성 검색.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식당을 찾는데 피자를 파는 식당을 찾는데 피자를 안 팔면 다른 피자를 파는 데 찾아준다든지 속성 검색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좋아요를 많이 두는 거, 별점이 너무 높은 거,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사용자가 어저께 바지 사고 오늘 티 사고 내일은 모자 사겠네? 이렇게 모자를 안내해주는. 요즘에 이제 그 쇼핑 앱 보면 막 푸시로 오잖아요. 그럼 막 이거 사셨으니까 이거 사시려고 막 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개인화의 일종이죠.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음성과 관련돼서 이런 개인화 서비스는 어떤 거하고 많이 연결될까 앞으로 보면은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퍼스널 어시스턴트는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시리, 구글, 라우, 뭐 아마존 에코도 다 이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챗봇 쪽. 챗봇인데 그냥 챗봇은 아무래도 좀 그렇고 이제 그 상업적으로 뭔가 구매한다든지 그다음에 뭔가 판다든지 하는 거 그런 쪽에. 그 다음에 바이오메트릭스가 앞으로 많이 뜰 겁니다. 왜냐면 이 바이오메트릭스 쪽은 너무 편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공인인증서, 뭐 지문 이런 거보다는 음성으로 하는 게 너무 편하니까. 일단은 퍼스널 어시스턴트 쪽은 크게 검색하고 관리하고 추천하는 거. 지금은 추천하는 게 엄청 뜨고 있고요. 추천 쪽이 논문도 엄청 많고 시스템이 엄청 많아요. 이 추천 쪽이 잘 되면 퍼스널 어시스턴트 쪽은 굉장히 진화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관리는 지금 저희 핸드폰에 일정 관리 뭐 이런 부분들 많이 들어있고, 검색 서비스는 여러분 많이 쓰시는 그런 것들이고요. 바이오메트릭스는 지금 저희가 뭐 이거는 이제 바이오메트릭스 회사에서 이제 광고하는 거죠. 뭐냐면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인증에 대한 사용자에 대한 어떤 시간 드는 게 이제 뭐 80% 이상 빨라진다. 뭐 사람들의 만족도가 얼마 이상 높아진다. 근데 추세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이제 인식 성능이 워낙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적용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챗봇도 물품 구매라든지 예약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지금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아까 이제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 관점에서 보면 텍스트를 만들어서 이걸 플레이를 해줘야 되잖아요. 음성으로. 시스템 음성을 해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 시간 말씀드렸는데 정보가 너무 많아요. 뉴스도 지금 인터넷으로 핸드폰 보면 뉴스도 몇 페이지 넘기는데 이거를 줄줄 다 읽어주고 있으면 뭐 하세월이잖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문자를 많이 보는 게 그냥 빨리빨리 넘겨서 필요한 부분만 보니까 그런 것들을 문서를 요약해주는, 그러니까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에 문서를 요약해주는, 저희가 보통 스니핏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단위로 또 정보를 갖고 있는 단위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고 그것만 읽어주는 것들, 또는 지금 이제 감정 관련된 TTS도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뭔가 즐거울 때는 즐거운 톤으로 하고 슬플 때는 슬픈 톤으로 하고 톤도 바꿔주고 사람 목소리도 바꿔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잘 반영이 되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만족도를 높이고 시스템의 품질을 높이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하고 토론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론은 국립목포해양대 박대하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발표하신 곽수경 선생님 발표까지 해서 들으면서 얼마 전에 혹시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곳에서 정재승 교수님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이제 강연이라고 할까요? 그걸 한 거를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그게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한테 이제 가장 많이 들어왔던 게 뭐냐면 정보라는 것, 그 많은 정보라는 것을 과연 현실 세계에서 구현할 수 있는가,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라는 게 제 머릿속에 남았었는데, 이 두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또 특히나 이제 송민규 선생님 얘기 중에서 우리가 음성 인식을 한다는 것이 결국엔 그 음성 인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처리하게 될 텐데 그걸 얼마나 잘 우리 요구에 맞게 실현할 수 있는가, 그게 음성인식 분야에서도 4차 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딱딱한 얘기지만 간단하게 좀 이제 가벼운 얘기를 좀 하고 시작하자면, 제가
있는 곳이 목포해양대학교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쪽은 종합대학이긴 하지만 특수대학에 속해서요. 인문계열이 없습니다. 일단 가르치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학교 분위기가 취업 쪽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공학 아니면 회사대학교 이렇게. 그래서 일반 종합대학에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취업에 관련된 압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어국문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많이 좀 뭐랄까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좀 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러면서 반성도 많이 하게 되고요, 당연히. 그랬던 경험이 있고 또 한 가지 경험은 그 대학원 다니면서 여기 송민규 선생님이 그 미디어젠이라는 초창기 미디어젠에서 근무할 때 저와 한 후배가 이렇게 식사 후에 대화를 나누다가 뭔가 질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후배가 뭘 질문했냐면 저에게 이러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인문적인 아이디어겠죠? 그런데 이거를 콘텐츠화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송민규 선생님이 단칼에 잘라서 대답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게 왜 아직까지 상품화가 안 됐겠니? 글쎄요 그랬더니 단칼에 그건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비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질문은 우선 제가 슬라이드만 보고 토론문을 작성했기 때문에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약하면 우선 이 토론문에 있는 질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하나고요. 학생, 그 다음에 교수자, 연구자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지막에 잠깐 얘기하셨는데 태깅과 관련된 거거든요. 과거 그 살짝 경험했던 태깅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기입하는 형태소 태깅이든 뭐 음성 태깅이든 그런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까 곽수경 선생님께서 얘기하실 때도 잠깐 태깅 얘기가 나왔었고 여기서도 태깅이 등장을 했는데요. 근데 곽수경 선생님께서는 형태소 태깅 같은 게 이제는 큰 효과가 없다. 워낙에 잘 되어 있고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머신러닝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들었을 법한 뭐 딥러닝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고요. 두 번째는 태깅과 관련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메모가 가능하시면 하시면 좋겠는데요. 세 번째는 여기서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결국에 송민규 선생님이 아까 그 질문하신 것도 청중으로서 질문하신 것도 대화와 관련된 거였지 않습니까? 대화 코퍼스. 그런데 현재 지금 코퍼스가 되어 있는 것들이 대화 위주의 코퍼스는 거의 없고 거의 다 이제 문어 위주 뭐 일정 신문 기사라든가 문학 작품이라든가 이런 걸로 코퍼스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산업적 측면에서 코퍼스를 어떻게 대화 코퍼스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 많은 대화들을 어쨌든 간에 많이 모아서 분석을 하셔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곽수경 선생님께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가지고 계신지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곽수경 선생님께서 아까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연구자들이 이런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체 입장에서 혹시 산업체와 그 학문 간의 연계를 생각하신다면 연구자들은 우리들이 뭘 연구해야 되지 산업을 위해서 이런 걸 잘 모릅니다. 실제로 콕 찍어주길 원하죠.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 연계 방안으로 이런 거를 뭐 발주를 하든 아니 부탁을 하든 요청을 하든 이런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혹시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지 뭐 구글이든 미디어젠이든 그런 것들을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 질문이 발표보다 길어가지고 앞에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과거의 일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일단은 저희가 현장에서 있으면 많이 느끼는 거는 저희는 이제 결국에는 경쟁을 해야 되고 물건을 계속 팔아서 그걸 가지고 또 기술력을 축적하고 또 그 돈으로 계속 저희가 이제 R&D에 투자를 하고 그래야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든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때문에 그런 쪽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생각들을 갖고 있긴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일반 분들 이제 교수님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트렌드를 많이 보시는데 일반 학생들은 자기 삶에 와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 CES 잠깐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진기한
물건들이 너무 많고 심지어는 막 가방에다가 저기 충전기 꽂는 거 배터리 보조 배터리 달아놨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CES 나오긴 좀 그렇지 않나? 그런데 그런 것들이 펀딩을 엄청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생각이 바뀌는 게 이게 우리가 보는 눈이 다르다 이거. 근데 이제 결국엔 어쨌든 굉장히 진기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에 이제 뭐 스타트업에서 나오는 새로운 제품들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트렌드를 보면 아까 이제 되게 사소한 거지만 이걸 왜 붙였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그러니까 지금 웨어러블 기기 같은 거 저희가 웨어러블 기기도 보면은 웨어러블 글래스 같은 거 지금 쓰고 다니면 다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만약에 나중에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지금 다 전철에서 스마트폰 보고 있듯이 익숙해지면 결국엔 그걸 많이 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도입되기 전에 그런 트렌드가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거는 좀 그러니까 학문적인 걸 떠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다. 이런 것들을 교수님들이 먼저 보시고 또 학생들에게 계속 소개를 해주시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국어 국문학 쪽으로는 이런 쪽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주면 재미도 있고 또 그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또 되게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옛날처럼 뭐 어디 도서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업 시간에 핸드폰 잠깐 켜서 같이 보고 이게 자기가 볼 수 있고 또 출퇴근하거나 통학할 때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던져줘서 이런 IT 쪽에 또는 국어 국문학의 컨텐츠 쪽에 관심을 갖도록 많이 해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질문이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또 이제 태깅 관련해서는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이 회사를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태깅을 계속 하면서 음소 태깅도 하고 형태 태깅도 하고 지금은 의미 태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뭐가 달라졌냐면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옛날의 이슈는 적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태깅을 할 수 있을까. 적은 사람이. 왜냐면 문어 코퍼스 너무 많잖아요. 세종 코퍼스 막 몇백만 어절 뭐 몇백만 단위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빨리 해서 우리 걸 성능 이게 아니고 지금은 이게 아니고 디테일하게 이제 홍콩 반점으로 가자. 홍콩 반점으로 가자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뭐 내비를 찍으란 얘기인지 지도를 표시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진짜 뭐 다른 서비스를 빌고 오라는 건지 인텐션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얼마나 디테일하고 얼마나 세분화하느냐 또 그거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는 뭐냐 이론적인 근거는 뭐냐 이거를 계속 만들어서 쌓아나가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저희는 문어 데이터는 전혀 안 써요. 문어 데이터를 쓰는 순간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구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녹음실을 전세내서 수집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하루에 뭐 5명, 6명씩 줄을 대어놓고 녹음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죠. 그렇게 해서 녹음을 해요. 그래서 태깅을 세분화시켜서 하고 그 태깅하는 방법들에 따라 나중에 이제 결과가 많이 달라지고 또 그걸 가지고 어떻게 또 우리가 조합하는지 모델링하는지 그런 것들을 또 많이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어렵고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면서 그래도 재밌는 건 뭐냐면은 재밌는 거는 사람들이 저희는 사용성 평가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는 이제 이렇게 하면 시험을 하는 거죠. 이건 안 되겠지. 딱 했는데 잘 되잖아요. 되게 좋아요. 그런 거 보면 사실 저희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미리 저희가 예측해서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또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그걸 보여줘서 결국엔 그 사람들의 뭐 삶이 좋아지든지 아니면 뭐 행복해지든지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제 손으로 만들어서 심지어는 이제 그런 것도 수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중에 빠진 거 혹시? 네, 산학 연계 방안. 네, 저희는 회사 주도를 할 수. 그러니까 저희는 산학 연결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짧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기회가 많이 되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기획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원래 청중계 질문 휴식 시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지금 10시 50분이니까 55분부터 두 번째 기획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